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어디 보자. 2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와 있네요. 제 라이브 방송 최초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월이네 북리뷰의 사월이 아빠입니다. 처음 뵙겠어요.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네, 소리를 줄여야 되겠다.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은 여러 차례 해봤는데요. 제 라이브 방송 최초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시작해본 거는 처음이에요. 사월이네 북리뷰 채널 처음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라이브 방송의 주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라이브 방송은 광주 서구 공공도서관과 잠시만요. 네, 광주 서구 공공도서관과 사월이네 북리뷰가 함께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독서의 달 특집 강연입니다. 지금까지 사월이네 북리뷰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 대부분 이벤트 추첨 위주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강연 형식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다른 분들 강연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따라갈까?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아무래도 그냥 제 색깔을 잃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하던 대로 채팅창에 있는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책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번 행사 제목이 딩동 여러분의 독서는 안녕하십니까 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제목 설정을 잘못해놨나봐요. 수정이 되나? 네, 저장은 했습니다만 채팅창을 한번 보죠. 어우, 많이들 오셨어요. 오신 분은 30분이 넘는데 채팅창이 너무 조용해요. 잠깐 인사 나누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자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크기 괜찮습니까?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거나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파리니님 반가워요. 네. 매번 라이브 때마다 찾아주시죠?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라이브 방송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약간 지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는 그렇잖아요. 여기서 한 번 딱 쏘면 이쪽에서 와야 되는데 쭉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얼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채팅이라고는 하는데 실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와, 많이 오셨어요. 오만과 편견님 반갑습니다. 제인 오스틴이죠. 네, 오만과 편견. 제가 리뷰한 영상도 있어요. 제 채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목록 보시면은 고전문학부터 장르문학, 에세이, 시집도 있고요. 자기계발서도 있는데 보통은 장르문학하고 고전문학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홍지영님 감사합니다. 이채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터님 반갑습니다. 엄탱님도 오셨네요. 네. 오늘 제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삶의 쉼표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쉬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주제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제가 남들 앞에서 이 쉼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설명을 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 이 사월이네 북리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 직장을 다녀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맹이 딸을 키우고 있고요. 1인 3역을 기본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알람이 울리는 대로 일어나자마자 오늘 아이가 어떤 일정이 있는지 이것저것 좀 챙겨보고 아내하고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학교를 보내서 숙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상의를 하고는 부랴부랴 출근길에 나섭니다.
30분 정도 운전을 해서 회사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온전히 회사 일에 집중을 하죠. 오전에는 꾸벅꾸벅 졸면서 하루를 지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일을 마치고, 일을 마치는 게 퇴근이 돼야 되는데 투잡이니까 퇴근과 동시에 집에 돌아와서 가정을 챙기고 또 이어서 유튜브 활동을 합니다. 보통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제 작업 시간이에요.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기본으로 깔려야 될 게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읽는 것도 온전히 책에 푹 빠져서 읽는다기보다는 이게 일이 되더라고요. 책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일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저도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새벽 2시가 되면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고 서너 시간 잠을 자고는 또 그렇게 반복을 하죠. 그렇게 생활을 한 지가 벌써 햇수로 3년째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쉼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쉼표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배운 점이 더 많았어요. 사실 지지난주에 과로로 꼴까닥 정신을 잃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몸이 건강하지 않고 불편한 상태에서 이 일을 끌어간다면 가정도 일도 다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쉼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책 한 권을 가지고 오늘 시간에서는 쉼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책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오늘의 주제 도서인데요. 책 잘 나오고 있나요?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쓴 책입니다. 파울로 코엘료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 안에 나오는 마누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하루를 분, 초 단위로 계산을 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바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쁘다는 것에 만족을 얻고 살고 있어요. 자신이 바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고 내 가정이 든든해질 수 있고 회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바빠야 한다. 그리고 내가 바쁘지 않으면은 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는 주변인이 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 뜨자마자 저처럼 가족을 챙기고 회사에 가고 또 회사에서는 회사 정치판이라고 하죠. 뭐 약간 경쟁이 되는 사람들을 헐뜯기도 하고 자신의 바쁨을 마치 의시된다는 듯한 그런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온 정신을 쏟고 집에 돌아온 마누엘은 또다시 가정을 챙기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그날을 마무리하죠.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던 마누엘에게 어느 날 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누엘이여,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마누엘은 대답했습니다. 책임감 때문입니다. 맞아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가장이고 여러분들도 한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겠죠. 책임감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더라도 참으면서 계속 정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누엘은 그렇게 30년간 더 일을 했어요. 30년이 지나고 어머나 30년이 지나고 다시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죠. 마누엘이여, 당신은 지금껏 무엇을 일구었습니까? 마누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것이 없구나.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마누엘은 회사를 퇴직했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뒤에 지금까지 바쁘게 살던 일상을 잠깐 뒤로 한 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마누엘은 여행을 다니고 텃밭을 일구면서
지금껏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사람에 대한 기준을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적용을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때쯤 천사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마누엘이여,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딱 1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세상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는 없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노동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노동은 저주일 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지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마누엘은 삶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마누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그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인생을 흘려보냈을 뿐이다. 오늘의 책 흐르는 강물처럼에 등장하는 마누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누엘의 인생은 쉼표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30년 이상을 일을 해가면서 가정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챙겼죠. 하지만 마누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눈을 감는 순간 들었던 평가는 인생을 흘려보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신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쉬지 않고 일만 했던 사람은 노동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쉼표가 필요하다는 것, 마누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죠?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아침이고 10시, 오전 10시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는 주로 저녁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아침 방송을 잡았어요. 어저께 새벽까지 이 책을 정리하고 이렇게 포스트잇 찍어가면서 여러분이랑 나눌 에피소드들을 찾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났더니만 엄청나게 분주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쉼표를 줬습니다. 쉼표를 줘보니까 늦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삶의 변화를 줘보는 거예요. 저는 쉬는 시간을 주로 독서에다가 할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한텐 얘도 어떻게 보면 일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얘를 읽는 일 사이에 쉼표를 줘야 되겠다. 어떻게 쉼표를 주면 좋을까?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자라는 쉼표를 저는 찍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신간도서라던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명작 도서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못 읽어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던 경우가 많았어요. 제 만족도가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만 쳐다보면 아, 나는 이 책을 읽고 싶은데 여기 있네요. 마침 불이다. 저 한번 진짜 현타라 그러죠. 내가 북튜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못 읽는다 라는 후회를 줬던, 이것도 파울로 코엘료 책입니다. 불이다라고. 그런 책인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잠깐 펼쳐볼 수 있는 쉼표를 준다면 충분히 내가 해나가는 일에 더 좋은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일로 읽는 책과 취미로 읽는 책,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예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6년 정도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어려서부터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이것저것 제쳐놓고 계속 컴퓨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즐거웠던 컴퓨터를 직장으로 가지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가 싫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쳐다도 보기 싫었고 관련 서적을 읽기도 싫었죠. 하지만 의무적으로 컴퓨터와 같이 생활을 했어야 됐고 관련된 책을 찾아서 최신 정보를 얻어야 되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저는 그 직장을 내려놨습니다. 그것 또한 쉼표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같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조금 내가 방향을 틀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것을 조금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가주는 것,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책 중에서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죠. 항상 바쁘게만 사는 인생에서 쉼표를 주는 것, 그리고 그 쉼표에 독서가 포함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지식과 휴식을 동시에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독서를 통해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오프닝은 그렇게 됐고요. 채팅창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 채팅창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디 보자. 네, 하정원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 안 나가시나요? 네, 제가 징징대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 마누엘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 삶하고 빗대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마누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연금술사, 네, 연금술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이 마누엘은 남자입니다. 네, MC가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채미님. 책임감, 노동의 저주.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 도서로 선정을 한 거니까요. 한번 속속들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시자고요. 네. 불이다. 이거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자, 오늘의 주제 도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2008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 저자는 파울로 코엘료, 페이지는 327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쓴 산문집이고요. 지금껏 소설 위주로 책을 발표했던 파울로 코엘료가 챕터별로 짤막짤막하게 자신의 생각들과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들었던 신화와 설화 등을 함께 담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것이 제목이 흐르는 강물처럼이 된 이유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제도서로 선정된 이유거든요. 제가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책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책의 제목이 흐르는 강물처럼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블로거께서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현자와 어떤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 흐르는 강물처럼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화 형식입니다. 현자여 답하소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모든 감정은 담아두지 말고 강물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강이 흐르고 당신의 삶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 강의 끝, 그 너머로 갈 겁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도 옳은 경우에는 누가 옳은 일입니까? 당신도 강이고 상대방도 강입니다. 두 강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 흘러갈 뿐입니다. 강은 그저 흐르기만 할 뿐입니까? 현자여,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제나 흐르는 강이 있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머릿속에 남는 그 추억들, 그 중에서 괴로움이 남아있고 슬픔이 남아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나서 아픔을 겪는 사람, 그리고 뭐 투자를 했다가 투자 실패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에 슬픔이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는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요만큼은 다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슬픔은
또 다른 슬픔으로 눌러줘야 된다. 내가 겪은 기억은 또 다른 동일한 기억으로 눌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사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다면 새로운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그 아픔을 밀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 또 다른 경제적인 고통이나 성공이 그 자리를 메꿔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모든 일을 끌고 지나가서 흐려지게는 만들어주지만 그 당시의 감정을 잊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때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은 새로운 감정으로 인해 밀려 나간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을 살아야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이 강물에 흘러가듯 계속 흘러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강물처럼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이 책의 제목이 흐르는 강물처럼이 된 것 같다라는 사월약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네. 많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네. 그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인데요. 이 파울로 코엘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인 연금술사.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나요? 연금술사 같은 경우에는 꿈을 찾아 떠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냈죠. 어머나, 연결이 잠깐 끊겼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선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잠깐 무선 인터넷이 끊겼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접속이 됐는데 괜찮으십니까? 방송이 잘 나오면은 손? 죄송합니다. 라이브 중에 방송이 끊겼던 적은 처음인데 어머나? 네. 조금 더 긴장하고 방송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금술사 얘기하다가 끊겼죠. 네, 네, 감사합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연금술사를 통해서 정말 유명 작가가 됐어요. 연금술사를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 이름이 뭐였더라? 방송 끊기는 것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이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치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앙심이 깊은 집안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직자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길을 부모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었는데요. 자기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넓은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싶다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것을 부모님이 받아들여 주셨고 그 길로 양떼를 몰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양치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산티아고, 주인공의 이름은 산티아고입니다. 그렇게 양치기가 되어서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을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마음속에 짝사랑도 조금씩 피어나고 있을 그 즈음에 한 집시를 만나게 됐고요.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보물을 찾으러 떠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저런 거래를 하면서 뭐 양을 주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기도 하다가 집시를 만나고 마을을 떠나다가 또 어느 마을에서 노인을 만나는 일로 인해서 그 노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양을 그 노인에게 주고요. 우림과 툼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보석을 선물로 받은 뒤에 그 노인이 알려준 방향대로 배를 타고 이집트로 건너가서 사하라 사막에 있는 피라미드를 찾아서 모험을 나서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피라미드에 도착을 하면 커다란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신이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노인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을 던져주는 것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곱씹으면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는 상단에 포함이 되게 됐어요. 상단과 함께 오아시스,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한, 아까 이름 뭐였죠? 산티아고는 그곳에서 사막 부족간에 전쟁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진하지 않고 오아시스에 머무를 것이다. 네, 오아시스에 머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신이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요 앞에 있는데 요 앞에 있는데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때 나타나는 인물이 책 제목인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는 말 그대로 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연금술사를 따라서 결국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랑과 사회적 지위 등 안정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피라미드까지 도착한 산티아고는 피라미드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결국 보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보물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지금 진작에부터 지나왔던 길가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연금술사는 이 소년이 자신의 꿈을 찾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앞부분은 굉장히 대중적인 스타일의 이야기 진행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연금술사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 책이 약간 철학서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파울로 코엘료는 굉장히 철학적인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바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좀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후반부에 가서는. 근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미 리뷰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상으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저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싶은 작품이고요. 그 작품으로 인해서 무려 전 세계의 누적 판매수 1억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린 슈퍼스타가 됐죠. 이분이 1948년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의 절반 정도는 자신의 고향인 브라질에서 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유럽에 건너가가지고 활쏘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밀란 쿤데라 아시나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썼던 그 밀란 쿤데라 옹하고 파울로 코엘료 옹이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분 관계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대작가들이 친하게 지낸다는 게 좀 되게 어벤져스 보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해가지고 되게 우러러 보입니다. 저도 그 정도의 내공을 좀 쌓아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북튜버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 연금술사의 엄청난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또 여기에 나와있던 브리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뭐 이런 작품들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 승자는 혼자다 이후에는 이분이 소설보다는 에세이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까지 생각을 했던 짤막짤막한 잠언들이나 자신의 생각들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 포르토벨로의 마녀 좋아하셨군요. 저도 파울로 코엘료 작품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상당히 대중적이지 않은 작품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작품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나마 이분의 작품 중에서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라는 작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꼽거든요. 이미 영화로도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인의 북리뷰에 리뷰가 되어 있기도 해요.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미친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크게 느껴졌는데, 주인공 베로니카가 등장을 해요. 여성인데요. 20살 여성이고요. 외모도 예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참 좋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베로니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저 정도면 괜찮은데, 잘 살고 있는데, 직장도 괜찮고 적당히 재산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가 문제일까? 잘 살고 있다. 그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로니카 자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낮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왜 남들이 우러러보거나 남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은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같은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 인생은 너무나도 반복되는 삶이고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만 살고 있다. 남들의 판단, 그리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끌려가는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해야 하고 남들이 추천하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 내 삶이 너무 수동적이고 답답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의 삶의 의지나 목표를 찾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수면제를 여러 알 모아서 수면제를 한 알 한 알 집어 먹으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자신이 먹은 수면제에 빠져들어 의식을 잃게 됐어요. 그렇게 죽었으면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베로니카가 다시 눈을 떴어요. 눈을 뜬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죽으려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자신을 살려놨네요. 정신병원 의사가 베로니카를 데려다가 면담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베로니카 씨, 당신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자살 시도를 하려고 약을 먹은 것 때문에 아무래도 심장 쪽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시한부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인생을 앞으로 일주일 뒤에 끝날 것이라는 선고를 내려버리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아이러니가 등장을 합니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하면서 자살을 했던 사람이 자살을 실패를 했고, 눈을 떠보니까 일주일간 더 살 수 있다는 여유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이 사람이 기뻐해야 될 일인지 슬퍼해야 될 일인지. 베로니카는 생각합니다. 내 죽음을 내 선택에 맡기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선택에 맡기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다시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살을 위해서 약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정신병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원 안에서 정신병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을 합니다. 그 교류의 이유는 자신이 죽기 위한 약을 모으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미쳐서 정신병원에 갇혀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잠시 아팠지만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그냥 세상을 피해 이곳으로 숨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이 사람들에게 다 정신병자라는 타이틀을 붙여놨죠. 그래서 베로니카는 생각합니다. 그래, 세상은 나도 정신병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미쳤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 나 그냥 미친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껏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을 끌고 나가지 못했던 취미, 한 가지 피아노 치는 취미가 있는데 그 피아노를 실컷 연주를 해본다든가, 또 성적인 일탈을 경험을 해보는 거죠. 상당히 성적인 거는 혼자서 해야 하고 사람들로
피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친 사람이니까 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미친 행동을 하면서 지내던 베로니카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인생은 살만한 것 같아. 차라리 눈치 안 보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보니까 살아볼 만하다.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즈음에서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던 또래 남성과 알게 되고요. 그 남자는 조현병, 옛날 말로 정신분열이라고 하죠. 그 증상으로 인해서 강제로 부모가 병원에 입원을 시킨 케이스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같은 맥락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하지만 막상 미치지 않았으니까요. 그 두 사람은 드디어 병원을 탈출해서 나가기로 합니다. 베로니카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 남지 않은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을 자유를 느끼며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함께 탈출을 해서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보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반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베로니카가 자살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약을 먹고 병원으로 들어왔었는데 이 병원이 정신병원이었잖아요. 병원 의사는 이 베로니카에게 치료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일주일 뒤에 죽을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베로니카는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걷어내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 아닌가. 그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에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 미친 것이란 무엇인가? 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그 기준을 벗어나 있다면 다수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정상인이 아니다.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런 세상. 지금도 우리도 그러고 있죠. 걸리버 여행기가 생각나기도 해요. 걸리버는 정상이지만 소인국에 갔을 때는 거인이었고 거인의 나라에 갔을 때는 난쟁이였죠. 다수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배척받아야 하는,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 정의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따라가고 있는 이 세태를 비판해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상대방의 고집에 따라가야만 하는 것. 이런 삶은 내가 자유로운 나만의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내 인생의 만족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가장 처음 오프닝에서 설명했던 마누엘의 이야기로 살짝 돌아가 보면 마누엘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를 책임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책임감을 가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말하는 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지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자기 자신으로서 살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서 살았어야 됨을 포기하고 세상에 맞춰진 틀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흘려보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책이었어요. 재미있나요? 이 파울로 코엘료가 썼던 이런 대중적인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는 굉장히 철학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파울로 코엘료 입문하실 분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들 먼저 읽어보시고 입문하시는 것이 이분의 철학적 깊이를 따라가는데 조금 더 쉬운 발걸음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을 갖다 줘버리면 안 읽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브리다라는 책,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이 브리다라는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정말 대환장 파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막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으로 입문하시면 아, 너무 어렵다. 이 작가는 너무 어려운 작가야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쉽고 대중적인 책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어찌 보면 이것도 제가 정해드린 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물론 자신의 개성이 있으니까 어려운 책을 좀 더
그 깨나가는 그런 재미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어려운 책부터 읽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채팅창 보고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모두들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채팅창이 많이 안 갔네요. 네, 김민주님 반가워요. 네, 맞습니다. 하랴님 말씀대로 세상은 살짝 미치면은 재밌습니다. 네. 맞아요. 하정원님 말씀대로 나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멋대로 행동을 해보다 보니까 진정한 삶을 사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개성있게만 사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압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뭐 막상 이런 틀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요즘 라떼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성세대와 지금의 세대들 간의 이야기가 많이 생겨나는데요.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젊은 세대들을 타박하는 게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위기의식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 간에 이렇게 갈등이 커져가지고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건 정말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세대 간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뭐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 생각이에요. 조선시대 때도요. 요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유, 요즘 것들은 정말 큰일이다. 고려시대 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요즘 것들이 기성세대로 넘어가고 하면서 세상은 흘러갔고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기성세대들께서 요즘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이 요즘 것들이 또다시 요즘 것들을 걱정하는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세상은 흘러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저는 그저 지금 시대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문제의식은 갖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도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제 행동을 조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베로니카에서 나왔던 틀입니다. 제가 조심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저는 제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큰소리 뻥뻥 칠 수도 있겠죠. 내 만족도를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고 밀어내는 것. 뭐가 과연 정답일까요? 파울로 코엘료의 물음은 여기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미친 게 무엇인가? 참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요즘 것들이 있었죠. 저도 이제 요즘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나이일까요? 저는 참 중간에 꼈어요. 요즘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밀레니얼 세대하고요. 제가 속해 있던 세대는 N세대라고 있었어요. 또 그 위에 예전에 X세대 있었죠. 그 X세대 분들이 지금 꼰대가 돼 있어요. X세대를 다 이해하시는 나이겠죠? 네,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걸 연도별로 분류하는 걸 보니까 제가 N세대의 마지막 세대이자 밀레니얼 세대의 첫 세대에 끼는 나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저보다 젊은 분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윗분들한테 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나 진짜 저 노인네들하고. 네, 그래서 투잡을 하면서 만족도를 얻고 있어요.
음, 요즘 것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예, 고대 알타미라 벽화에도 있었고 로마 콜로세움에도 있었고요. 콜로세움 가보고 싶네요. 저는 신혼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파울로 코엘ho 작품 하나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흐르는 강물처럼으로 갈 거예요. 이 브리다라는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소울메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배경이 특이합니다. 마법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남자를 마법사, 여자를 마녀라고 불러요.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브리다라는 여성은 얘도 아마 20살일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마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마녀, 마법사 하면 보통 유럽 중세 쪽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대예요. 마을버스 타고 도서관 가가지고 마법사 책 같은 거 빌려다 보기도 하고 그런 현대가 접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숲속의 마법사라고 하는 소위 대마법사급이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진 마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죠. 마법 좀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이 숲속의 마법사라는 사람은 실제로 예전에 정말 잘 나가던 마법사입니다. 막 제자들도 우르르 거느리고 다니고 그러던 마법사인데 한순간의 이벤트로 인해서 그저 모든 것을 버리고 강호를 떠나 칩거하게 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마법사인데요. 이 숲속의 마법사를 스승으로 만나가지고 마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제자 안 받아.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던 숲속의 마법사가 이 브리다라는 여성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인 이유는 자신의 소울메이트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만나야 될 단 하나의 운명과도 같은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브리다를 가리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브리다가 그 숲속의 마법사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배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마법사한테 또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법사의 교육과정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다른 학원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옆 학원에 있던 마법사는 또 숲속의 마법사하고 예전에 연인이었거든요. 연인이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소울메이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인이 됐던 건데 아니어서 헤어져서 떨어져 나온 것이고 그렇게 이 세 명이 삼각관계는 아닌데 이 세 명이 서로 마법사가 되는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우리 인생에서는 꼭 만나야 될 운명의 사람이 있다. 그것을 소울메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해오던 가장 근원적인 질문, 내 운명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과연 내 영혼을 따뜻하게 채워줄 대상자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삶에서 느껴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소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라 그럴까? 조금 야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해요.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운명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브리다라는 책은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책이기 때문에 책을 다 읽고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읽다가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브리다를 한번 읽어보실 분이라면 아까 추천드렸던 책을 읽어보시고 이제 더 어려운 책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오자이르. 오자이르는 아랍어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 내가 믿고 따르는 유일한 것 그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줄거리가 아주 짧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남자는 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받았던 그 도움들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 유명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남자였는데 자신은 이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그러니까 떠난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내 아내가 사라져버린 이유를 찾아서 이 아내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만났던 남자,
그리고 지금 아내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 지금 만났던 남자 차곡차곡 그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서 이 자희르라는 것, 내 인생의 자희르를 찾아나가는 그 과정을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을 걸치면서도 답을 내리지 못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 자신만의 답을 내려버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파울로 코엘료가 정의 내린 사랑에 대한 그 정의에는 공감은 못해요. 근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포를 하자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용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것이 파울로 코엘료의 정의거든요.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이죠. 모든 것을 안아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근데 예를 좀 극단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라졌던 아내가 임신을 해서 돌아와요. 네. 그거까지 받아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건 좀 생긴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브리다보다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같이 던져서 어떤 책이 더 멀리 가는지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세이집, 그림하고 같이 나온 자음과 모음에서 보내줬던 책이고요. 요거는 이따가 혹시 이야기 나누다가 시간이 조금 남게 되면 그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시죠. 한 잔만 마실게요. 또 누가 와 계시나요? 시어머니 며느리 맞습니다. 알류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이대리님. 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바꿨거든요. 네, 제 차를 바꾸는데 큰 도움을 주셨던 이홍석 대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고 흐르는 강물처럼으로 갈 건데요. 이 파울로 코엘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10대 때, 20대 때는 히피라는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이 히피 문화를 선도하는, 거의 앞장서가지고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요. 그 와중에서 감옥에도 2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감옥에 갔다 왔고 감옥이 아니구나. 감옥에 투옥이 된 적이 있고 정신병원에 2번이나 입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똘끼 충만하게 노니까 그렇게 해서 갔다고는 하는데, 그런 재능들을 끌고 나가서 이 유럽 쪽에서 음반회사,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기획사 이런 거죠. 그 음반회사의 중역으로 활동을 했어요. 간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 깨달음을 탁 얻고 그 산티아고 순례길, 한동안 되게 유행이었죠. 아마 작년 요번 이 코로나 사태 있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가는 그게 유행이 터졌었는데, 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한 여성을 만나고 그 만났던 여성 덕분에 쓴 책이 불이다. 그리고 거기를 다녀와서 쓴 책이 순례자인데, 거기를 다녀와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음반에서 중역이라는 사회적인 지위마저도 다 내다 던져버리고 쓰기 시작한 책이 연금술사예요. 그 연금술사의 대성공으로 인해서 전업작가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작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 책에는 지금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순례길을 통해서 얻었던 가르침까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워렌 버핏님 반갑습니다.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과의 식사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제가 뉴욕에 가면 스미스 앤 윌렌스키라고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 티본 스테이크를 잘하는 집인데, 거기가 워렌 버핏과의 식사 첫 번째 행사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먹었던 티본 스테이크 생각이 나네요. 그것도 휴식입니다. 여행도 휴식이죠. 굉장히 여행 좋아하는데, 오늘의 주제가 쉼표예요. 삶의 쉼표. 그 쉼표를 흐르는 강물처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삶을 살아라.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므로
새로운 감정이 흘러가듯이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삶의 쉼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은 책.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서로 선정이 된 흐르는 강물처럼을 이제부터 함께 읽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가까이 갈까요? 버퍼가 있어가지고 제가 나와라? 여기 포스트잇을 제가 많이 찝어놨어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펼쳐볼게요. 이야기 구성은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보이실까요?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짧습니다. 길어봐야 장수로 2장에서 3장 정도, 면수를 따지면 5, 6면 정도 지나가게 되는데요. 연필 같은 사람이라는 에피소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할머니가 편지 쓰는 모습을 지켜보던 소년이 물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혹시 저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할머니는 쓰던 손길을 멈추고 손자에게 대답했다. 그래, 너에 대한 이야기지.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쓰고 있는 이 연필이란다. 할머니는 네가 커서 이 연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연필 같은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연필. 저는 촛불 이야기는 많이 했거든요. 내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촛불이 있잖아요. 연필은 내 몸을 갈가내서 뭔가 기록을 남겨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특징, 내가 장차 커서 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때 연필을 이끄는 이 손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명심하라. 우리는 그런 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연필 같은 존재. 이 연필은 무언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연필을 이끄는 존재가 있죠. 이 책에는 좀 신화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의 이끌림에 잘 따라가는 연필이 되어라 라는 첫 번째 가르침을 줬고요. 두 번째는 쓰던 걸 멈추고 연필을 깎아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거라 라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연필을 깎아야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연필 같은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깎아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 고통과 슬픔을 견뎌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실수를 지울 수 있도록 지우개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잘못을 바로잡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연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외필을 감싼 나무가 아니라 안에 있는 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의 세상 이야기,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마누엘의 이야기와 또 일맥상통하는데, 나를 감싸고 있는 나무보다 안에 있는 심, 바로 나의 내면, 나의 감정, 나의 마음입니다. 무슨 일을 하던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 할머니께서는 이런 4가지의 가르침을 주셨네요.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연필 같은 사람이 되어라. 저는 이게 공감이 돼서 여러분한테 꼭 읽어드려야지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로 선택을 했어요. 다음 에피소드를 한번 읽어보죠. 자, 이번에는 그 칭기즈칸, 몽골의 칭기즈칸 정복자죠. 이분의 일화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주로 매를 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이렇게 매가 여기 착 앉아있죠. 매를 이렇게 팔에다 메고 가고 있다가 이 넓은 평원에서 매
머리에 씌워놨던 은색으로 되어 있는 모자를 슉 벗기는 순간 매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날아올라서 빙글빙글 돌면서 사냥감을 쫓다가 후다다닥 내려가가지고 사냥감을 딱 잡는데, 뭐 여우나 이런 사냥감들의 목을 채서 바닥에 꼭 눌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은 쫓아가서 그 사냥감을 잡아오고 매는 또다시 팔에 탁 앉아있는 거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 기계도 아니고 뭐 드론도 아닌데 이 매를 훈련시켰다는 것. 그 과정이 너무나도 신기한데, 파울로 코엘료는 몽골을 방문했다가 그 모습을 직접 지켜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캐묻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말이 통하는 분에게 칭기즈칸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요. 칭기즈칸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하러 떠나가 가다가 목이 너무 말랐던 거예요. 그때도 칭기즈칸도 매를 데리고 있었는데 사냥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잠깐 기다리면서 물을 한 잔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쫄쫄쫄쫄쫄쫄 흘러가는 물을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길에다 이렇게 대서 물을 받아서 이제 먹어야지, 목마르니까 먹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담아서 들자마자 매가 올라와서 이걸 툭 쳐버리는 거죠. 얘 왜 이래? 게다가 칭기즈칸은 두목님이잖아요. 이 보는 눈도 많은데 이 매 한 마리가 나 물 한 잔 먹겠다는데 자꾸 방해를 하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한 번 더 떴습니다. 또 떠가지고 마셔야지 하니까 또 떠 올라가고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목말라서 물 한 잔 먹자는데 물도 못 먹고, 게다가 이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대장님께서 이 매 한 마리가 계속 장난치는 것 때문에 이 꼴을 당해야 되나. 칭기즈칸은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린 거죠. 그래서 이 쪽팔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립니다. 물을 딱 받고 내가 이쯤 갖고 오면 얘가 여기에 와갖고 발로 차겠지? 요거를 계산을 하고는 물을 뜨는 동시에 단검을 꺼내서 매를 팍 하고 가슴팍에 찔러가지고 매를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얘기하죠. 어디 감히. 그리고는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물길이 이렇게 쭉 흘러오는 게 아니라 오다가 뭐가 툭 끊겼다가 다시 물이 오는 거를 발견을 했죠. 이게 왜 그래? 그러면서 가보니까 그 흘러내려오는 물길에 뱀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뱀의 상처에서는 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뱀이 어마어마한 맹독을 가진 뱀이었던 것이죠. 매는 그것을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발로 찬 건데 칭기즈칸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결국에는 매를 칼로 찔러 죽이는 멋진 퍼포먼스를 보였죠. 낯이 뜨겁죠. 네. 그래서 칭기즈칸은 생각했습니다. 그 죽은 매를 그대로 막사로 데리고 와서 황금으로 그 매의 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죠. 분노로 행한 일은 옳은 일을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할 것이고 실패하기 마련이죠. 마음을 항상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가르침이 담겨있는 일화였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나의 벗이 옳은 말을 한다면 한 번 정도 귀 기울여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세상을 살고 너무 팍팍하게 세상을 산다는 것은 쉼표가 없는 삶이죠. 칭기즈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다 보니까 옳은 길을 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쪽팔림을 무릅써야 한다는 분노에 가득 차서 했던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하는 매에게 칼을 꽂아주는 이런 실패스러운 행동을 불러일으켰겠죠. 또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마누엘 이야기가 나오네요. 마누엘 이야기는 아까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거는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인데요. 모자라는 벽돌 한 장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있는 그대로 쭉 읽어드려 볼게요. 모자라는 벽돌 한 장. 아내와 여행 중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비서가 우리에게 팩스를 보내왔다. 부엌 리모델링 공사에 유리벽돌 한 장이 모자랍니다. 건축가가 새로 그린 설계도와 원래의 설계도를 보내드립니다. 아내가 그렸던 원래의 설계도는 환풍기 뚜껑을 포함해서 벽돌선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려져 있었다. 모자라는 벽돌 딱 한 장 때문에 새로 그린 설계도는 미학적 개념이 배제된 네모난 유리 퍼즐이나 다를 바 없었다. 모자라는 벽돌을 사세요. 아내는 팩스로 답장을 했다. 그렇게 해서 부엌은 원래의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날 오후 나는 그 일을 곰곰이 되새겨보았다. 모자라는 단 한 장의 벽돌 때문에 우리는 원래 가졌던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괜찮으신가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일을 진행을 하다가 정말 아주 작은 사소한 이유 하나 때문에 방향을 틀어야 했던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옳은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결정한 방향을 방해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대로 이끌고 나가주는 것이 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주관에 흔들림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들과 계속 연결되는 사소한 것을 찾자면 남들의 말 한마디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와 당나귀라는 우리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부자가 리치, 아까 이 워렌 버핏님처럼 부자가 아니고요. 아빠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다 내다 팔려고 데리고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에 태워가지고 당나귀를 이끌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아유, 저 버릇없는 놈 봐. 아버지는 걸어가게 하고 어린애가 당나귀를 탔네. 부자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좀 그렇다. 아빠가 탈게. 그리고 아빠가 타고 아들이 또 당나귀를 끌고 가요.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니, 저 아저씨는 저 어린애를 끌고 가게 하고 본인은 편안하게 가고 앉아있네. 또 듣고서는 혹했어요. 그래서 야, 그냥 둘 다 내려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가 들려요. 야, 저 뭐 갖다 팔아버릴 당나귀를 뭐라고 사람이 타고 가면 되지 비워서 가냐. 부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둘이 같이 당나귀를 탔죠.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무슨 당나귀를 잡으려고 그러나. 이런 자신의 주관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남의 말에 너무나도 귀를 기울였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주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미학적 개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이 설계도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벽돌이 한 장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설계도를 그려야 하는 이런 삶은 자신이 주관대로 내 삶의 방향대로 가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자라는 벽돌 한 장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교도관 8인이님, 네. 4월이님은 화낸 적이 없을 것 같죠? 네. 방송에서 화내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화낼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 네. 저도 화낼 때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네. 분노에 대해서 네,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유버들님 안녕하세요. 아니, 유버들님 요번에도 주소를 안 주셨어요. 지난번에 선물 보내드리려고 했던 거. 이메일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요것도 좀 와닿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챕터의 제목은 기도하라,
모든 것이 헛될지라도 라는 챕터인데요. 이 챕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 종교적인 이유로 빠져들기는 하는데, 이 챕터를 시작하는 부분에 들어있는 말이 좀 와닿아서 이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밑줄을 좀 쳐놨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헨리 제임스라는 사람은 경험을 의식의 방에 걸려있는 거대한 거미줄에 비유한 바가 있다. 필요한 것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공기 중에 먼지처럼 미세한 것들까지 다 걸린다는 것. 그렇게 해서 경험을 거미줄에다가 비교를 했는데요. 맞아요. 제가 거미줄을 보면 이슬도 맺히고 먼지도 가고 뭐 주변에서 뭐 담뱃재가 날라오면 담뱃재도 붙어요. 거미는 이제 그 진동을 느껴갖고 차다다닥 가가지고 얘들을 돌돌 말잖아요. 근데 낚이는 거죠. 뭐가 움직였어! 그러고 가보니까 먼지, 낙엽. 그런 거미줄에 비교를 했어요. 결국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패의 합계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거미가 가가지고 낚이는 것들, 이걸 실패에 비유를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른 듯 두려움에 가득 차서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딜 용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돌아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미가 갔는데 가짜예요. 또 갔는데 가짜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거미줄에 신호가 온 것처럼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실패했어요. 또 다른 신호를 받고 저쪽으로 갔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거미가 거미줄에 흔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휴 또 아니겠지, 낙엽이겠지 하면서 나가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굶어 죽는 거미와 똑같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챕터도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이 화면에 이렇게 보조화면 구성을 많이 안 넣었어요. 넣다 보면 너무 많이 넣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 파일이 서구 공공도서관 채널에 업로드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여기 제 채널에 업로드가 되던 거기에 되던 어딘가에 될 테니까 이 재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 챕터 제목도 같이 남아 있을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행 좋아한다고. 네. 사월의빠는 요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상당한 여행 광으로 살아왔습니다. 돈만 조금 모이면은 떠났어요. 혼자서 떠나기도 했고요. 가족들 버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한 적도 많이 있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 1월 1일을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뉴이어 그 행사를 해외에서 맞이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다닌 나라는 한 20개국 정도 다녔고 도시는 40개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보통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반구 위주로만 다녔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이 랜드마크가 많이 있는 동남아 쪽 말고 위쪽에 뭐 미국이라던가 러시아, 유럽 이런 쪽으로만 다녀버릇했는데 그 여행에서 배운 것들이 참 많아요. 혼자 앉아서 펑펑 울면서 막 앉아있어 본 경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두 끼 세 끼를 굶어가면서 돈을 모아서 한 푼 두 푼 그걸로 음식을 먹었던 경험도 있고, 아까 전에 그 스미스 앤 윌렌스키 그 티본 스테이크도 제가 세 끼를 굶어가지고 가서 돈 모아서 먹었거든요. 그것도 행사가로 싸게 먹긴 했는데,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던 사월의 아빠가 지금 해외여행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때 이 책에 있는 파울로 코엘료만의 여행에 대한 주관을 듣게 됐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세이스트를 제외한 소설가들 같은 경우에는 픽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상상력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해낸 이야기들, 그것이 곧 픽션이 되어 글로 만들어지고 독자에게 전해질 테니까요.
이 글들은 어차피 작가의 삶을 반영을 한다고 봅니다. 소설이건 에세이건. 그래서 그런지 이 연금술사 같은 경우에도 여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싶다던 산티아고가 배를 타고 스페인에서 이집트로 건너가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여행의 이야기들. 파울로 코엘료가 실제로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울로 코엘료가 추천하는 여행 방법,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챕터의 제목은 다르게 여행하기입니다. 보통 배낭여행이 요즘 쉬워졌어요. 일단 스마트폰 덕분인 것 같아요. GPS가 잡히고 또 구글맵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교통수단부터 시작해서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난도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는 뭐 가이드 투어를 많이 했었고, 여행사에서 이제 뭐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여행하는 것들도 많았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유여행을 말합니다. 많이 다녀보셨죠? 자유여행은 아마 한 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번 해보고 재밌어서 두 번, 세 번씩 가게 되니까요. 자유여행을 다닐 때 다르게 여행하는 방법, 요건 코엘료가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박물관을 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가면은 그곳에 유명한 박물관을 찾아서 그쪽의 역사를 찾는 편이거든요. 뭐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루브르나 오르쉐를 찾아갔던 경험들도 있고, 독일의 미넨 같은 데는 레지덴츠 박물관 같은 데들 가봤고, 네. 뭐 미국에 가가지고도 뭐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들 찾아다니면서 저는 그 유명한 곳에 있는 역사를 찾는데, 파울로 코엘료의 생각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굳이 내가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계획하라 라는 생각으로 우선 충분한 시간과 목표를 잡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을 우선으로 보고 그 이후에 박물관을 찾기를 추천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하는 방법은 술집에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집에 가면 그 도시의 삶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 작가가 얘기하는 술집은 뭐 클럽이나 뭐 거대한 막 그런 뭐 학자지거랑 그런 데를 찾는 게 아니라 소소한 테이블에 앉아서 지역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술집을 말하는데요. 저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영어권 국가에 가가지고 현지인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 아니요. 저도 뭐 외국어라고 하면은 학창시절 공부했던 것만 가지고도 사실상 뭐 외국어가 안 되지는 않거든요. 여행용으로만 합니다. 생존 영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제가 리뷰한 책 중에도 영어 번역가께서 쓴 에세이가 있어요. 그때도 제가 영어 얘기를 좀 했는데, 의사소통은 충분히 해요. 영어 가지고. 일본어도 의사소통 충분히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행용이라는 거죠. 항상 질문이 줍니다. 멋지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절하게 답변이 돌아오면 못 알아들어요. 외국어가 충분히 되시는 분이라면 술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 추천할게요. 파울로 코엘료는 브라질 사람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구사하겠죠? 스페인어 사용 인구가 지구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분의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지역에 가서 가이드 투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여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이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냥 헤매다니고 살아보기, 느껴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현지 가이드 투어를 하죠. 그런데 파울로 코엘료가 얘기하는 거는 가이드 투어보다는 현지인들을 최고의 가이드로 생각하라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렇죠. 당장 저 같아도 우리 동네에 누군가가 오신다면 제가 투어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잘 아니까요. 제가 여행 갔을 때도 쓰는 방법 중에 맛집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구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별점 보고 댓글 보고 올라가는 것도 물론 괜찮은 방법이죠.
없지만 지나가는 애들 중에 교복 입은 애들 청소년 얘네들을 붙들고 물어보는 방법이 좋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데를 추천하거라. 그러면 또 좋아해요, 애들이라. 걔네들 따라서 맛있는 집을 가면 진정한 로컬 식당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좋은데, 이제 또 식당 주인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술집을 가라 하고 좀 비슷하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강요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들을 타이틀만 집어볼게요. 여행은 혼자서 가되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가라.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네, 저는 배우자와 자식을 두고 혼자 여행을 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미안하긴 한데 요즘에는 같이 다니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성별이 남자다 보니까, 남자는 솔직히 이렇게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 여성을 모시고 함께 여행을 하게 되면 확실히 이게 숙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미국 여행하거나 러시아 여행할 때는 아내하고 아이를 놓고 여행을 했던 거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끼다 보니까 숙소 문제를 해결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샤워라던가 식사 이런 것들을 잘 챙겨줘야 된다는, 뭐랄까, 뭐 남녀 이런 걸 떠나서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사도 정신에 입각했다고 할까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그래서 이 코엘료가 얘기하는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간다, 요거 이제부터 저는 반성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교하지 말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비교는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놀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비교가 있습니다.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아니 저런 걸 왜 먹어? 그렇게 비난하는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비교는, 우와,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는데? 그러면서 신기해하면서 보라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에 의한 비교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모두가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하자. 네, 겁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겁을 먹고 다가서지 못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를 이해할 것이다라는, 이것 또한 긍정 마인드에서 한 칸 더 튀어나가는 거고요. 너무 많이 사지 말 것. 뭔 얘기인지 딱 오죠? 네. 그리고 너무 급히 여행하지 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추천을 합니다. 한 달 안에 전 세계를 다 봐야 할 것처럼 죽기 살기로 막 다닙니다. 막 하루에 3만 보, 4만 보씩 걸어 다니면서, 제 얘기거든요. 네. 저녁 때는 잘 때 찬물에다 발 담그고 발파스 붙이고 자고, 그 다음날은 그 에너지 음료, 몬스터나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진짜 띵한 정신으로 죽기 살기로 헤매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고 경험했지만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빵점이었던 여행이었으니까 그저 모험을 한다 생각을 하고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않기, 그것을 추천하고 있네요. 예, 정기옥 작가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다들 힘드시죠? 저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원래는 4월 달에도 여행을 비행기표도 구입해놓고 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취소했죠. 뭐 갈 수가 없으니까 그저 뭐 며칠 가자고 거기 가서 14일, 여기 와서 14일 자가격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갈 것 같으세요? 저는 한 백신 나오면은 물론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한데, 빌 게이츠는 뭐 올 연말 정도, 내년 봄 정도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하고 본인의 재산을 많이 기부해가지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분께서는 내년 봄 정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내년 봄 정도면은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이 하늘길 그리고 여행길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내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국가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확 다시 열린다고 치더라도, 뭐 확실한 백신이 나와가지고 좀 치료도 좀 되고 진짜 코로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행을 못 가고 꾹꾹 눌러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싸 그리고 출발할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동안 수익을 내지 못했던 항공이나 여행업계 쪽에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올릴 것이고,
비행기도 얼릴 것이고, 원래 또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은 가성비 무지하게 따집니다. 저 그래서 내년까지는 매년 그래도 조금씩 저축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라도 가까운 나라라도 여행을 했었는데, 저는 올해 내년까지는 그냥 안 가려고요. 너무 몰리는 쪽이니까. 2년 보시는 분 계시고요. 요즘 산책님 안녕하세요. 살찐이님은 계속 갈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인데 사실 겁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전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경험으로 쌓이고, 또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라떼의 재료가 되겠죠? 뭐 여기저기 의견은 많아요. 무속인들 의견으로는 또 이 유튜브 채널 중에 무속 채널에서는 올 가을, 내년 봄 더 무서운 질병이 올 것이다 라고 겁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금방 굳어질 것이다, 면역이 생길 것이다 얘기하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삶을 살 수 있고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들, 이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자신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 겁도 나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살아볼 만한 이유 아닐까요? 도전의 이유가 되고요. 실패를 경험한다면 그것이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미래를 알 수 없음이 정말 재미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미래를 알아보자, 타임머신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너무 막막하게 받아들이고 힘들게만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알 수 없음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챕터 남았는데요. 2챕터 마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나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울로 코엘료가 한 수도승을 만났다고 합니다. 수도승께서는 바나나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나나를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첫 번째로 승려는 썩은 바나나를 꺼내서 파울로 코엘료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때 쓰지 않아서 흘러가 버린 인생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지요. 맞아요. 바나나는 가만히 놔두면 거뭇거뭇거뭇해지다가 속 상해서 못 먹게 됐습니다. 제때 쓰지 않아서 흘러가 버렸다. 그리고는 수도승이 초록빛이 도는 풋바나나라고 하나요. 그 바나나를 보여주면서 다시 가방에다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인생입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는 썩은 바나나를 던져서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풋풋한 바나나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니까 기다리기 위해서 가방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잘 익은,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를 꺼내서 먹었어요. 그리고는 말하죠. 이것은 현재입니다. 두려움이나 죄의식 없이 맛있게 드세요. 그렇습니다. 현재에 죄의식을 갖거나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저 맛있게 먹는 것.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인생을 즐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옳은 방향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바람 속의 바나나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우리 4월인의 북리뷰 채널 구독자분께서도 요 근래 많이 찾아주시는 구독자분 한 분이 호주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호주의 국립공원에 있는 블루 마운틴이라는 공원인데요. 그 공원에 가면 이 오벨리스크 아시죠? 길다랗게 오벨리스크처럼 생긴 3개의 암석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암석의 제목은 세자매 바위. 세자매 바위는 뭐 우리나라의 이야기들 중에 전래동화 이런 거 보면 뭐 울산바위라든가 그런 것처럼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마법사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3명의 딸을 데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너무도 예쁘고 좋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우러러보고 아우 예쁘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용기 있는 전사 한 명이 마법사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서는 몇째 딸이었더라? 당신의 3명의 딸들 중 한 명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그럼 어떡하지? 마법사는 고민에 빠졌죠. 하지만 마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한다면 저 한 명에게는 행복이겠지만 결혼하지 못한 나머지 2딸에게는 불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딸들을 데리고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사 한 명이 3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허가해주는 부족이 있는지, 그것이 발견된다면 이 3명의 딸을 동시에 당신에게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계속해서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못 찾아요, 결국엔. 그러다가 나이를 먹습니다. 딸들은 나이를 먹고 뭐 더 이상 이제 혼기도 다 지나가 버리고 그때 도달했던 곳이 요곳에 있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자리였고요. 이들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후회를 했던 거예요. 한 명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3명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에 있는 세자매 바위의 설화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것 또한 삶을 살면서 용기를 가지고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것하고 또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이 눈치를 보죠. 내가 잘 되면, 내가 이 맛있는 걸 이렇게 먹으면 저 사람이 불행하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행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되도 않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않는 것, 부작위하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에 대한 과한 배려는 배려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 적어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체는 나라는 것을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주고 내 길을 알려줄 것도 같지만 결국 선택은 내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잘 필터링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남들을 너무나도 배려하다 보니까 내 것을 갖지 못하는 것, 조금은 내 삶에 있어서 이기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는 삶의 쉼표입니다. 쉼표를 갖기 위해서는 아주 약간의 이기심도 필요해요. 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너무 가혹하게 책임감만을 강요하지 말고요. 조금은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파울로 코엘료의 산문집 2008년작 흐르는 강물처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랜 시간,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저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이 인생의 쉼표, 삶의 쉼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채팅창 통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의견 부탁드려요. 저 한 잔만 마시고 있을 동안 이 지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뭐 마시는 것 같으세요? 콜라예요. 용각산을 먹으면서 목을 달랩니다.
교도관 8인이님께서는 네, 바로 연가를 가신다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기심? 직장에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정확하게 업무를 가지고 있는, 내 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의 사람이 한 가지 업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업무가 있어서 내가 담당자라고 하고 그 일에 책임을 진다면 내가 내 스케줄을 짜기가 좋겠죠. 일주일간 휴가를 갔다 올 거야. 그 대신 가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일을 챙겨야지 라고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여러 명이 하나의 업무를 공유하는 일이라면 유닛 형태가 돼서 내가 빠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눈치가 좀 보여요. 하지만 그럴 때도 조금의 이기심을 발휘해 준다면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너무 막간되는 거는 아까 베로니카에 나왔던 이야기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월이 아빠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병원 신세 지고 있고 이러는 게 병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 꽂고 누워서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의 이러는 모습을 내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일이 또 업로드 예정일인데 보통 목요일하고 일요일에 제가 정기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8월, 7, 8, 9월은 너무 이제 출판사하고 콜라보레이션 할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스케줄을 굉장히 빡빡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탈이 났던 것 같아요. 일부러 요번 주 일요일 스케줄을 뺐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요 방송 마치고 온전히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쉴 계획입니다. 네, 자유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있을 때 가장 휴식이 되죠. 일로서의 책, 그리고 재미로서의 책. 똑같이 계속 여러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단 한 번이라고 하죠.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삶의 정수란 무엇인가? 과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파고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표를 잡으려고 탐구를 해왔고 끝없이 인간들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사월이 아빠가 감히 이 명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을 공유하고자 하는 건데요. 삶의 정수란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될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 남녀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좀 더 큰 개념의 사랑으로 생각을 해서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남에 대한 사랑, 또 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야만 나에게 휴식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고요. 남을 사랑해야만 배려라는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 물론 저에게 오는 이익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서 책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책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제게는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이 심적인 안정을 주기 때문에 과로와 책임감에 짓눌려 가면서까지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인생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해보는 시간을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할애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바쁘게 사세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잠깐만 떼서 24시간 중에 15분만 떼서 잠깐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노동은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여러분께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괜찮으셨나요? 제가 보통 이벤트 추첨 그리고 여러분과의 소통 위주의 생방송만을 진행하던 사월이 아빠가 강연이라는 프레임을 잡고 그 안에 들어가서 최대한 제 이야기를 많이 꺼내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욕심쟁이죠. 오늘이 9월 12일이에요. 9월 26일 날도 여러분과 이렇게 같은 시간에 토요일 오전 10시에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파울로 코엘료가 이야기해줬던 흐르는 강물처럼 말고 우리 잘생긴 스님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주제 도서로 선정을 했어요. 이 책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교보문고에서 선정했던 2009년인가 17년인가의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기도 했던 그 책인데요. 요번에 이제 북튜버들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뭐 수호서재 뭐 출판사 이슈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거 떠나서요. 그저 이 혜민 스님께서 써주신 휴식과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첫 문장, 이 작품의 첫 문장이 굉장히 강렬한 책들이 있죠.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워낙 유명하죠. 또 인간실격 아시죠? 인간실격의 첫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삶을 살았습니다죠? 아시는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부끄럼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강렬한 첫 문장들이 있는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첫 문장은요.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요. 정말 쉬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옆집 형처럼, 어찌 보면 동네 잘생긴 총각 같은 그저 편안한 이미지를 가진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9월 26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방송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오늘 방송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된다면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회원님들 실제로 만나 뵙고 실강을 하는 기회도 한번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택트 시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강의가 참 비대면 강의로 시대의 조류에 잘 맞게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립습니다. 그립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도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라이브 특성상 이렇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삶의 쉼표 그리고 그 삶의 쉼표에 들어가는 재료를 독서 그리고 그 독서 안에서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1시간 45분 정도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만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이번 시간을 지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강의 때는 조금 더 준비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월이 아빠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책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올바른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사월인의 북리뷰의 사월이 아빠였고요. 오늘은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특강으로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